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른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외에 그 종합소득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절차적 사항, 환급 등 있죠. 신고 납부에 관한 얘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말정산 같은 부분은 각 항목 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적용을 먼저 우리가 해봤는데요. 아직 여러 가지 안 한 부분이 있어요. 퇴사자랄지, 여러 가지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대한 다른 부분은 이 과정이 요거 소득별 논점을 끝나고 한꺼번에 일관해서 하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뤄봤던 거 한번 해보죠. 원래는 이 소득이, 그죠? 구분 자체가 지금 열거된 소득의 구성이 이배사 근년기니까 이자 배당, 그죠? 그 다음에 사업 근로연금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산세무 1급에서는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출제되지 않아요. 되지 않지만, 이 전산세무 1급에서 퇴직소득 있죠? 이 퇴직소득에 관한 있죠? 이 얘기는 조금 언급을 하고, 이런 문제도 출제되니까, 그까지 해서 기본적인 거 조금 체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론이라는 부분이 전산세무 1급은 몇 문제가 출제될까요? 전산세무 1급에서 한 문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 중에서 한 문제. 정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과정도 너무 뭡니까? 우리가 투입 대비 효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성비가 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언급하는 정도 내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책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자 소득에 대한 얘기, 책에 있는 걸 위주로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자 배당, 이 이자 배당을 바로 금융소득이라는 거죠? 금융소득이라고.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금융소득이라 하죠.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우리 법은 어떤 과세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융소득에서는요, 일단 첫 논점이 뭐냐면, 우리 2천만 원 기준으로, 그죠?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하고, 그죠?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나누어서 이 과세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고요. 2천만 원 초과분은요, 종합과세 된다는 부분이, 그죠?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요, 저번에 배웠던 포괄적, 그죠? 유형별 포괄주의를 수용한다는 점, 이 점이 있죠. 논점이 된다, 그죠? 바로 이놈이잖아요. 8번에 대한 조문.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융상품의 기법이 많아지고 소득의 존재를 잘 모르니까 이 열거주의의 폐해죠, 그죠? 열거한 것만 과세하니까 새로운 신버전이 나타나면 이거를 열거되지 않았으면 빠져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죠? 원칙적인 열거주의를, 그죠? 다른 거는 열거주의지만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그죠? 이 유형별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은 이자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이렇게 열거되고 있어요. 근데 열거된 부분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열거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2번이, 그죠? 1번하고 2번이 가장 일반적인 얘기예요. 2번이 우리가 현실감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이잖아요. 예금의 이자. 은행에 우리가 예금 들면 이자 주죠? 그걸 이자 소득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라는 개념 자체가 자금 사용 대가에 따른 소득이지 않습니까? 이자하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채권 같은 거는 이자를 목적으로 우리가 발행하나 하는 거니까 채권 투자에서 받는 금액이 있다라면 이거 이자라고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열거되고 있는 판매 조건 불이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점이 있다라면,
우리 논점이 된다라면 요걸 좀 보겠습니다. 뭐 환매 조건, 뭐 환매채도 있지만, 뭐 환매채도 있지만, 환매채도 이렇게 있지만, 그죠? 요거 보겠어요. 여기 5번에 보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단서가 10년 미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0년 미만. 10년 미만인 것에 한해서만 우리 이자 소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출을 하면 그러면 만약에 10년 이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받는 보험 차익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보험 차익의 의미는 결국은 내가 원금은 1,000만 원, 근데 내가 나중에 받는 희약 환급금이, 만료 환급금이 1,200이라면 그 차익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200이 결국은 더 붙은 거잖아요. 이게 저축성이니까 그걸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자로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돈을 불입하고 그에 받는 대가니까. 근데 10년 이상이면 뭐냐면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10년 이상은 비과세다. 그러니까 이자 소득으로 있어 열거되어 있는 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요, 바로 10년 미만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10년 이상이면 이거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지금 장려하는 목적으로 10년이라는 걸 정해졌습니다. 옛날에 뭐 5년짜리 5년, 그 다음에 뭐 7년인가? 7년,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 경과 규정인데요.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이런 것들도 뭐냐면, 직장에 가입하면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좀 큰 회사 가면 공제조합이 있는데, 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공제조합비를 내요. 자기 급여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만드는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에서 자기가 불입한 금액이 있으면, 뭐 이렇게 싼 가격으로 그 조합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퇴직을 원인으로 공제조합에 탈퇴하거든요. 탈퇴할 때 내가 조합비로 낸 거 1,000만 원. 근데 퇴사할 때 보니까 이제 1,200 주더라 이거죠. 200을 뭘로 보겠다는 거야. 공제조합,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1,000만 원 내가 불입했는데 1,200 받았다. 200을 뭘로 보겠다? 이자로 보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논점이 좀 될 수 있다는 거는 요거 부분이 좀 논점이 되겠죠. 비영업 대금의 이자,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그쵸? 요거 비영업 대금 이익 한번 보죠. 비영업 대금 이익입니다. 대금의 이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앞에 빗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영업대금은 뭘까요? 영업대금은 영업적으로 대금이 뭐죠? 대금이 대부업을 얘기합니다. 대자. 대할 대자. 금전을 대하는 이죠. 업을 영업적으로 한다. 이거는 바로 여기 바로 영업대금이 바로 뭐를 얘기하는 대부업이에요. 대부업. 대부업을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대부업이 아니고 대부업을 표방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있다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자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영업대금 이익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영업대금 이익은요? 영업대금의 이익은 당연히 영업적으로 대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익이니까 계속 반복성 때문에 뭡니까? 사업소득으로 보겠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업대금은 사업소득이다. 그러니까 영업대금 이익은 사업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 이렇게 그죠? 원천을 구분해서 과세하겠다는 점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보죠. 국내는 아는데요. 국외 있죠, 국외. 국외에서 받는 예금도 결국은 우리가 이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국외에서 받는. 드물지만 외국에 돈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국내 이자는 원천징수 하도록 합니다. 왜 원천징수 하도록 할까요? 원천징수라는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세무서를 위한 거예요. 세무서가 가장 편한 제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자한테 의무를 지어준 거예요. 어떤 의무? 징수 의무를.
원천적으로 돈을 지급할 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세율에 의해서 공제하고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공제하고 그죠? 주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제를 한 사람이 뭔가 회사가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가지고 있다가 뭔가 그러니까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내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급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걷어내더라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수금사원 같죠, 그죠? 아무런 대가 없이 가만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줍니까? 얘기도 해주잖아요. 쟤한테 줬어요라고. 그 말은 뭐가 중요하냐면 쟤한테 줬다는 개념이 뭐냐면 돈의 지출이 확인되는 부분도 있죠. 즉 내가 경비를 지출의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있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한테 줬다라고 밝혀야지 내가 객관적인 증거력이 되는 거란 말이죠.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그죠? 근데 또 다른 이면이 뭘까요? 상대방의 소득도 확인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당국은 수금을 걷어줘요.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신고 납부를 해줘요. 납부도 해주죠. 근데 신고도 해줘요. 누구한테 줬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준 자에 가서 너 소득이 있죠. 가득된 거니까 그걸 기초해서 또 나중에 세금을 또 걷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외에서 받는 예금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예금이 있으면요. 국내 이자하고 국외 이자. 그럼 국내 이자는 원천징수가 예금 등 우리가 이제 예금 등 자금을 빌려주고 원천징수가 되는지 보면 얘는 국내 이자 원천징수가 국외 이자는요. 원천징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외국에 있는 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자한테 지급할 때 우리나라에 있죠. 홍길동한테 줬다는 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합니까? 과세권이 미치지 않죠. 원천징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걸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요. 과세 방법이 국내 이자는 2천만 원까지는요. 2천만 원 이하는요. 분리과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금액이 과세 방법이 원천징수 하니까 2천만 이하라면 그죠? 분리과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2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국외 이자에 대해서는요.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왜? 뭐 원천징수를 한 근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과세당국은 이 국외 이자를 받은 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문에 있죠. 여러분들 이자에 대한 의미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8번의 얘기가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 유형별 포괄주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이자 소득기 보면, 여기 뭐니까 그죠? 신탁보험에 따른 공익신탁 이익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여기 뒤에 밑에 보시면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채야 될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수입 시기는 뭐냐면 귀속 시기예요. 귀속 시기. 도대체 이 이자를 언제 받았다라고 볼 건지에 대한 기준 시기를 얘기합니다. 이자를 받았다. 이자 너 이거 돈을 이자 소득을 언제 돈 벌었다라고 볼 건지에 대한 기준 시기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세법에 귀속을 밝힐 때 가장 있죠. 귀속의 가장 대표적인 그죠? 하나의 또 원칙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 회계학에 있으면 뭡니까?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기는요. 발생주의이지만 우리 세법은 어떻습니까?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개념 있죠. 보세요. 이게 녹아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줘야 되겠다. 네, 세법에 그죠? 세법의 귀속을 밝히는 대원칙은 바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개념이에요. 권리의무 확정주의. 그러니까 권리의무 확정주의 중에 세법상 그죠? 확정을 시킨다는 개념이 권리와 의무를 확정시킨다는 개념이잖아요. 이때 법률적인 기속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확정이 됐다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을 받거나 뭡니까? 계약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이거를 멋지게 얘기하면 현금주의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주의라는 말이죠. 돈을 받았을 때 세법상 기속을 밝히게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니까 이걸 멋지게 얘기하면 현금 받았으면 현금주의다 이거죠. 돈. 계약을 했다는 건 뭘까요? 너하고 내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 계약, 그죠? 서로 약속한 거 아니에요? 이 계약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계약이란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약정주의라고 합니다. 약정, 그죠? 이거 약정주의. 약정주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있죠. 지금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공급시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급시기 할 때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다라면, 그죠? 그 대가를 그 현금으로 받은 가액을 과표로 한다 했잖아요. 공급시기 어땠습니까? 우리 외화 과세 표준 할 때 미리 외화로 받아가 환가했으면요. 환가한 금액을 과표로 하고 우리 공급시기 이전에 우리가 돈을 받은 대가 범위 내에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전부 다 어떤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전부 다 뭐예요? 다 여기에 영향을 맞은 거다. 그죠? 그죠? 여기에 전부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자를 도대체 언제 받았다고 볼 거냐 이거잖아요. 언제,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기명채권은 뭡니까? 기명채권, 무기명채권 있잖아요. 그죠? 예, 기명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거고 무기명은요. 누가 받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뭡니까? 너하고 내하고 너한테 너가 이자를 받을 거야. 서로 계약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약정이 들어가는 거야. 약정이. 근데 무기명은 어떻습니까? 누가 받을지 알아 몰라요. 채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그 지급을 받는 날. 이게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약정주의랑 지급 받은 날이 뭡니까? 현금주의란 말이죠. 그 두 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약정은 어떻게 새기냐면 이렇게 새기면 돼요. 계약행위 있죠. 서로가 계약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약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대원칙은요. 요겁니다. 대원칙이 요겁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인 예금이잖아요. 보통 예금. 대원칙은 뭡니까?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이게 바로 현금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그냥 예금의 기속은요. 현금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이 보통 예금이라 해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가장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자로 보는 여러 가지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비영업대금 이익 등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서로가 너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얼마 줄래? 이렇게 약정 서로가 얘기하고 한 거 아닙니까? 대부업체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친척한테 돈을 1억을 빌렸다 이거죠. 몇 프로 이자 얼마 줄지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고. 서로 상대방이 뭡니까? 서로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도 어떻습니까? 그 조합하고 계약행위를 한 거예요. 너가 들어오면 우리 공제조합에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퇴사를 원인으로 공제조합에 탈퇴가 되거든요. 그 계약해서 얼마를 주겠다라고 다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보면은 야 정말 여기 뭐 그런 얘기가 왜 없지? 이렇게 다음에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그럼 이렇게 좀 챙겨볼게요. 뭐야? 이건가? 아니 뭐 이거 이래 돼. 자 여기 원칙이라 했잖아요. 그죠? 여기 전부 다 뭡니까? 해약일, 연장하는 날, 만료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요거보다는 뭡니까? 대부분 뭐야? 요거 체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런 걸 다 외우려니까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럴 필요 없고 가장 일반적인 거 요거 일단은 요거 두 개만 체크하면 되겠죠. 기명이면 누군지 아니까 약정, 무기명이니까 현금주의. 일반적인 예금은요 현금주의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통지예금도 뭡니까? 인출한 날. 이게 현금주의입니다. 그죠? 인출일, 그러니까 또 현금주의라는 말이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환매조건부 매매차가 있고 또 뭐냐면 나중에 대사하는 거를 서로 약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약정이 들어가고. 요거는 직장공제도 초과받은 비용을 약정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유사한 있죠. 우리 이런 것도 약정. 유형별 포괄주의도 마찬가지로 약정.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해지일, 직업일. 그죠?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만 알면 되잖아요. 직장공제도 공제조합이 있으니까 약정해야 되고, 비영업 대금 이익도, 그죠? 서로 상대방의 약정을 해야 되니까 시험을 이렇게 논다고요. 비영업 대금의 수입 시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한다. 아니에요. 비영업 대금 이익의 수입 시기는 언제입니까?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냐 없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은 날 현금주의를 기초하지만 서로의 계약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면요, 이제 약정해야 한다 이렇게 색이 있으면 그런 부분 색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몇 개만 색이면 이거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안 하면 이걸 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수입 시기를 다 알아요. 시험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왜 맞추겠습니까? 다 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배워? 못 외우죠? 그렇게만 체크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입 시기가 너무 쌓이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를 내면 굉장히 사이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배당인데